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은요, 포위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친구들을 갖다가 다 포섭을 해가지고 중국을 둘러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강해지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또 연계가 되다 보니까 유럽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때리고 있잖아요. 유럽도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세게 때립니다. 그럼 이거 중국이 굉장히 얼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네. 약간은 제재를 가하고 싶은 모습이 좀 보여요. 러시아하고 놀지 마, 이 얘기합니다. 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금융기관 제재. 그럼 이렇게 되면 중국의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뭐 9월이든 11월, 12월이든 올해 내로는 인하를 할 것 같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인하 시작한 이후부터는 또 주가 방향은 좀 어떻게 흐르라고 할까요? 역사적으로 어땠나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되게 황당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오르면 보통 주가 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런가? 금리가 오르더라도 예를 들어 그 특정 기업의 성장세가 더 강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오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보시면 금리 올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로 올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AI가 갖고 있는 성장의 잠재력이 지금의 5.5% 금리로는 커버가 안 된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르지 않나요? 몰라요. 왜냐하면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가 빠르면 금리가 내려오는 속도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금리를 0.25를 낮췄는데 성장이 1%씩 깨져요. 그러면 자산시장이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IT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찾아와서 자산시장이 무너질 때는 금리 인하했는데도 자산시장이 빠르게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성장의 둔화 속도가 컸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위기 때도 보면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버블이 빵 깨지면서 파생상품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금리 인하에 들어갔는데 파생상품이 오염되면서 무너져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자산시장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금융위기를 맞이했었죠. 결국에는 지금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과연 어떤 시나리오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만약에 다 좋은데 보험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선제적으로 인하해야겠다? 그러면은 자산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자산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실물경제도 안정적이고. 그러면 추가 금리 인하에 굉장히 천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니까 이제 5.5%라는 금리를 견디지 못한 거죠, 시장이. 으악! 하면서 푹 쓰러졌어요, 갑자기. 멀쩡하다가 픽 쓰러져요. 그러면 이때는요, 금리 인하를 막 연속적으로 막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그 속도로 못 낮춰요. 그러면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가 금리가 내려오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자산시장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만, 이번에 금리 인하가 9월에 되건 12월에 되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때 그때 당시 주변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아마 이제 자산시장의 방향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금리 인하는 연준 FOMC는 몇 월 인 거죠, 정확하게? 지금 9월 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9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그게 대선 4일 후예요. 그 다음에 12월 중순에 있습니다. 3번 남은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9월, 12월 두 번을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9월에 인하를 했는데 자산시장이 탄탄하다? 그러면 11, 12월을 거쳐 그냥 제끼겠죠. 그러면 9월에 하면서 연내 한 번으로 끝나고요. 자산시장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9월에도 못한다? 그럼 12월 정도 가서 한 차례 내리겠죠. 8월 달은 있지만 지금 동결할 걸로 모두가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있고. 그래서 시나리오가 3개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혹시나 아까 파월의 멘트 외에도 뭐 연준 위원이나 8월의 멘트에서 기억이 남거나 또 중요하게 보는 거 뭐 또 다른 거 있으세요? 연준 의원의 멘트에서도 이제 요즘 최근에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얼마 전에 지난달 말이었을 겁니다. 뭐가 있었냐면 중립금리에 대한 대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도 불렀고 연준에서 이제 위원들도 부르고 그렇게 이제 토론회가 있었고 한은에서도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직접 참석해가지고 같이 이제 토론회를 했었죠.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중립금리가 예전보다 올랐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얘기를 해요. 중립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1번, 중립금리가 과거보다 좀 올랐을 것 같다. 이게 2번인데 금융 안정을 감안한 중립금리는 더 올랐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좀 다 잘 리스닝이 안 되는 약간 복잡한 얘기잖아요. 일단 중립금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중립금리는 뭐냐면 이 정도 금리 레벨이면 경기가 뜨거워지지도 차가워지지도 않아요. 딱 적당해요. 그래서 긴축적이지도 완화적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금리인데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금리는 계속 바뀌어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경제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이 중립금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중립금리보다 금리가 높잖아요. 그럼 긴축적이 되고 이거는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를 제압해요. 만약에 중립금리보다 금리가 낮으면 이때는 성장이 커지고 물가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이 들어오는 거냐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예요. 5.5면 높냐? 몰라요. 왜? 중립금리가 6이잖아요. 예를 들어 6% 정도가 적당한데 5.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완화적인 거예요. 금리 더 올려야 돼요. 그럼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미국 경제가 뜨겁잖아요. 5.5인데도. 그럼 6에 그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5인데 미국 경제가 빠르게 식어요. 그럼 이거 긴축적이구나. 중립금리는 5.5 밑에 어딘가에 있구나. 네. 이러면 이제 금리를 인하해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립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건데 중립금리가 옛날보다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옛날보다는 적게 내린다는 얘기죠. 왜? 중립금리가 바닥에 있으면 5.5에서 또 쫙 잡아 내려야 되는데 중립금리가 꽤 높아져 있으면 내리더라도 많이 못 내리겠죠.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무슨 말씀 드렸냐면 금융 안정을 감안한 중립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립금리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뭐 5.0이면 맞겠네요. 5% 정도겠네요. 라고 하면 지금 5.5잖아요. 금리가. 그럼 그거 조금 낮춰주면 돼요. 잠깐 볼게요. 5.0이 알고 보니까 평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평균. 그러면 이 평균에는 뭐가 있냐면 일반 서민 계층이 느끼는 중립금리가 있을 거고 엔비디아가 느끼는 중립금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중립금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높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중립금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 근데 여기 진짜 마동석 같은 분이 있어요. 네. 그분한테 적절한 아령의 무게는 높겠죠. 50kg겠죠. 네. 저 같은 이런 멸치들의 그 아령의 무게는 8kg, 5kg도 안 되겠죠. 둘을 합쳤더니 중립금리가 25kg예요. 그럼 저는 25kg 맞으면 죽는 거거든요. 죽죠. 그렇죠. 빨리 절 보면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절 보면서 낮추면 마동석님 같은 사람의 너무 편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산시장의 중립금리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실물경제의 중립금리가 있는데 자산시장의 중립금리가 실물경제의 중립금리보다 높다. 그러면 금리를 막 올렸을 때 실물경제의 중립금리보다 올라가면 실물경제는 힘겨워하겠죠. 자산시장에 맞는 중립금리보다 금리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산시장은 크게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이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실물경제도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는데 자산시장이 왜 이렇게 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잖아요. 여기서 만약 금리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의 중립금리가 있다고 해보죠. 부동산 시장의 중립금리가 높아요. 일반 실물경제의 중립금리보다. 근데 지금 보면서 실물경제가 둔화가 되니까 금리를 낮춰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뜨겁던 부동산 시장이 팍 하고 폭발하게 되겠죠. 그럼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겠죠. 그럼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연준 위원 중에 굴수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이 비둘기파인데 그분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택시장,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데이터를 조금 더 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중립금리하고 맞물려 있는 거고요. 연준이 그래서 자산시장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9월 인하를 한다면 9월 인하의 전제 조건은 자산시장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뭐 좀 더 빨리 할까? 어떻게 될까요? 빨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앞서도 무슨 말씀드렸냐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에는 네. 그 이전에 FOMC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다음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할 것 같다는 시그널을 굉장히 강하게 줄 거거든요. 그럼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준금리 인하할 것 같아. 딱 그러면은 바로 시장금리가 내려앉고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요. 그럼 시장금리가 내려앉고 달러가 약세로 돌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바라보는 금리는 기준금리 차도 있지만 시장금리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시장금리가 완화가 되잖아요. 달러 강세가 풀리고. 그럼 우리나라도 그걸 이미 시장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는 룸이 생겨요.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올해 성장률은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왔거든요. 높게 나온 이유가 수출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수는 여전히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내수 경기를 갖다 지원해주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는 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외환시장의 환율 부담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부담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사실상의 예고를 해줬다. 기정사실화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빠르게 기준금리 먼저 내린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11월 5일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대선이 있는 해 주식시장은 보통은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6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국 증시가 좋을 때는 현 정권의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거의 대부분 높았다라고 하면서. 참고로 2020년도 보면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 해에는. 근데 20년도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고 6월에서 10월 사이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근데 바이든이 됐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붙었거든요. 그 해에 주가 좋았는데 6월에서 10월 사이 주가 올랐어요. 그때 오바마 정권이었거든요. 그럼 그쪽을 계승하는 게 힐러리인데 힐러리가 나가 떨어지고 트럼프가 됐거든요. 2012년에도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뭐 오바마 대통령이 원래 재선을 한 거니까. 근데 2008년에 있었거든요. 그때 오바마하고 맥케인이라는 분이 붙었어요. 그때 금융위기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대선이 있는 해에 뭐 주가가 좋았다? 2008년은 아니었고요. 2004년은 조금 애매하고
2000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시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법칙처럼 대선이 있는 애는 주가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쉽지 조금, 않군요. 예, 그렇게 패턴화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슈들하고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증시라든가 뭐 경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네네. 빚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너무 많아서 이거 나중에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빚으로 만든 경제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빚이 너무 많은 건 문제가 되는데 네. 두 가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이게 이 빚이 너무 많이 늘어서 감당이 안 되면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더 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참고로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방위비로만 천조를 쓰잖아요. 근데 지금 방위비보다 이자 지출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금리 자체가, 절대금리 자체가 높고 높으니까. 부채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으로 유지가 되면은요, 미국의 부채 구조는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성장이 자극이 되잖아요. 그럼 세수가 늘 수가 있습니다. 세수가 늘면은 이자 부담이 있더라도 세수가 늘면서 어느 정도 부채를 갖다가 조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빚이 많다고 무조건 망하는 게 아니라 빚이 많더라도 꾸준하게 돈을 버는 겁니다. 성장이 나오면서. 그럼 이자를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채가 당장의 이슈가 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빚의 이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아마겟돈으로 바로 발전을 하려면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못해서 성장이 안 나오는 케이스예요. 코로나 때죠. 코로나가 문제가 됐었던 이유는 보건의 위기도 있지만 빚이 많은 상태에서 경제 활동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빚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졌던 겁니다. 부채가 저도 꽤 큰 리스크가 될 거다. 잠재적인 리스크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당장 어마어마한 위기를 부를 것이다. 이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중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중국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무너뜨리고 갈까요? 이게 뭐 무너뜨린다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압박을 예. 할까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포위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친구들을 갖다가 다 포섭을 해가지고 중국을 둘러싸 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바둑 같은 것도 보면 이게 둘러싸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집 지어가지고 밖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둘러싸는 걸 포위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러시아하고 같이 연계를 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강해지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또 연계가 되다 보니까 유럽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때리고 있잖아요. 유럽도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세게 때립니다. 그럼 이거 중국이 굉장히 얼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을 둘러싼 각종 기술 봉쇄를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줘요. 그 세 번째는 중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약간의 제재를 가하고 싶은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명분이 따로 없거든요. 그럼 뭐 무슨 명분으로 걸까? 러시아 지원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경고 메시지 준 것 중에 러시아하고 놀지 마. 이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뒤에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면 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금융기관 제재. 그럼 이렇게 되면 중국의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위를 통해 가지고 무역과 기술로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면서 지금 이제 금융시장까지도 금융기관에 대한 봉쇄까지 들어가게 됐었을 때는 중국도 굉장히 좀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무언가 다른 방향으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최근에 보면은 중국도 이제 관세 세게 때린다고 하니까 위안화 조금씩 절하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작년과 올해 초에만 해도 중국 경제 힘들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떻고 소비 투자 수치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거는 팩트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전부 죽느냐, 그리고 부동산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제로까지 빠지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일단 중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 같아요. 첫 번째는 꽤 많은 자금을 따로 확보를 해가지고요. 이 자금에 대한 명분을 뭘로 주고 있냐면 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금융시장,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것,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걸 차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1번이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뭘 하냐면은 지방정부를 시켜가지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미분양 주택을 지방정부가 매입하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공공주택성이 되면서 나중에 저렴한 가격에 임대로 풀 수가 있겠죠. 예, 이런 방식을 좀 쓰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중국에 있는 도시 지역에 호구제를 갖다가 개혁을 하려고 해요. 호구제의 개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뭐 이촌향도회라고 해가지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이제 도시의 사람이 되잖아요. 중국은 그게 호구를 받아요. 호적을 받아야 돼요. 도시에서 살려면. 근데 그 호적을 갖다가 여러 개를 좀 발행을 해주면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그럼 농촌에 있는 농민공이라는 분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호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자가 됩니다. 그럼 주택에 대한 수요자가 되면 이분들은 첫째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거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한 그 미분양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거를 살 수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의 문제를 갖다가 연착륙시키는 쪽으로 중국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착륙할 때까지는 이게 바로 V자 반등이 아니라 연착륙은 계속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걸 막으면서 중국의 경기를 갖다가 연착륙시키겠다 이 의지가 강해요. 그러면 중국의 경기 둔화가 꽤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양쪽 하나로 돈 퍼부어가지고 자산가 가격을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 위안화를 너무 많이 뿌리게 됐었을 때는 위안화 절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게 1번, 그 다음에 또 주택시장에 버블이 또 붙는 거죠. 가뜩이나 주택버블 때문에 이게 가라앉는 게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또 한 번 일어나면은 그건 더욱 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시장으로의 버블 붕괴 있잖아요. 이게 줄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타격까지 이걸 연착륙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성장 둔화를 용인하면서라도 주택시장이 좀 연착륙되는 것들, 부동산 시장이 거기에 지금 현재 중국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